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60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저는 26살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아니,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해 겨울이었나 봅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손에 뭔가 종이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독일에서 광부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월급이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나? 그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집은 말이죠. 초가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죠. 방이 2칸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5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랑 동생 둘을 키우셨거든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짓고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렇게 사셨죠. 농사 지어봤자 소장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보리고기만 되면 풀뿌리 캐먹고 그랬습니다. 나무 껍질 벗겨서 죽 끓여 먹고 솔잎 따다가 솔잎차 끓여 마시고 정말 배고팠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독일에 가면 한 달에 2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진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럼 진짜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확실해. 나라에서 보내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만 원이면 우리 식구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아니, 2년도 먹고 살 수 있었죠. 어머니 눈빛이 떨리더라고요.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라는 말씀이라는 걸요. 어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걸. 누군가는 나가야 하는 걸. 그게 제 몫인 걸.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독일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지만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어요. 외국이라는 데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도 안 타봤고 배도 안 타봤는데 어떻게 가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면사무소로 갔어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20명은 넘었나 봐요. 다들 저처럼 가난한 집 아들들이었죠. 해진 옷을 입고 남루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신발도 안 신고 왔더라고요. 맨발로 서 있는데 발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을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들 나처럼 힘든 거구나. 다들 살고 싶어서 온 거구나.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가슴에 청진기 대고 눈 검사하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해야 해. 독일 가서 일하려면 튼튼해야 돼. 허약하면 안 돼. 그 말에 다들 긴장했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시고 눈을 검사하시고 이것저것 체크하시더라고요. 한참을 보시다가 됐어, 합격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도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떨어지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합격 통지를 받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이 참 길더라고요. 매일 우편함만 들여다봤죠.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밤에는 혼자 생각했어요. 독일이 어떤 곳일까? 사람들은 어떨까? 말은 통할까? 외롭진 않을까?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이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편지 왔어요. 독일 가는 거 합격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대신 뜯어주셨어요. 합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고 준비물도 적혀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잘 됐구만. 독일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식구들 잘 부탁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여권도 만들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옷도 마련해야 했죠. 어머니가 장에 가셨어요.
돈을 모아두신 게 있으셨나 봐요. 양복 한 벌을 사오셨습니다. 헌 옷이긴 했지만 그래도 깨끗했어요. 이거 입고 가거라. 독일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양복 입은 제가 신기했어요. 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형 멋있어요. 완전 신사 같아요. 영희가 그렇게 말하면서 빙글빙글 돌았죠. 영철이도 웃으면서 형 돈 많이 벌어와요. 우리 부자 되자고 그러더라고요. 출발은 3월이었습니다. 봄이 오려는 참이었어요. 산에 진달래가 피고 들에 냉이가 돋아나고 그런 계절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아이들도 오고 동네 개들도 짖고 왁자지껄했어요.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게 보였어요. 자꾸 고개를 돌리시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동생들은 제 바지를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큰 동생 영철이가 그러더라고요. 형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와. 우리 기다릴게. 작은 동생 영희는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8살밖에 안 된 꼬마였거든요. 얼마나 슬펐을까? 오빠가 떠나는 게 제가 영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죠. 형이 독일 가서 인형 사다 줄게. 예쁜 거 사올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알았지?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그래 약속. 제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죠.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우리 집도 보이고 논밭도 보이고 앞산도 보이고 다 작아지더라고요. 언제 다시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부산까지 가는 기차였죠. 기차 안에는 저 같은 청년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어색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라 그런지 다들 어깨가 뻣뻣하더라고요. 목이 불편한지 자꾸 옷깃을 만지고 구두가 안 맞는지 발을 주물럭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서 왔냐? 집안 식구는 몇이냐? 독일 가면 뭐부터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충청도에서 왔어. 우리 집 식구가 7이야. 부모님하고 동생이 5. 다 먹여 살려야 해. 다른 청년도 말했어요. 나는 경상도야.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셔. 일을 못 하시거든. 내가 가장이야.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독일 가는 거였죠.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달렸어요. 밤이 되니까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창밖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그런 실감이 들었거든요.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큰 배였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죠, 바이에른호였어요. 하얀색 배에 검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배에 오르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어요. 다들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죠.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만 웃고 눈은 안 웃는 그런 웃음이었죠. 배에 짐을 실었어요. 저는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하고 사진 한 장하고 그게 전부였죠.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다들 가진 게 없었거든요. 배가 출발할 때였습니다. 기적 소리가 울리고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두에 남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난간에 매달려서 손을 흔들었죠. 부산항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나라 땅이 작아지더라고요. 육지가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떠났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면서 소리 없이 우는 거였죠. 그러니까 옆 사람도 울고 그 옆 사람도 울고 결국 다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배 여행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홍콩도 거치고 싱가포르도 거치고 수에즈 운하도 지나갔어요. 처음엔 다들 배멀미를 심하게 했죠. 토하고 또 토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몸이 배의 흔들림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우리는 독일어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죠. 구텐탁 안녕하세요. 단께 고맙습니다. 비테 부탁합니다. 그런 간단한 말들이었죠.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혀가 꼬이고 입이 안 돌아가고 다들 웃으면서 연습했습니다. 구텐탁, 구텐탁 100번도 더 연습했어요. 저녁이면 갑판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바다 위 별은 참 많더라고요.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고향 생각이 났죠. 어머니는 지금쯤 뭐 하고 계실까? 동생들은 잘 먹고 있을까? 우리 집 앞개는 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을 세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돌고래 떼를 봤어요. 배를 따라오면서 폴짝폴짝 뛰더라고요. 다들 신기해서 난리가 났죠. 갑판으로 우르르 몰려나가서 돌고래를 구경했어요. 저기 봐, 또 뛴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것들도 가족한테 돌아가겠지. 우리도 돈 벌고 꼭 돌아가자.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아가야지. 꼭 돌아가야 해. 그렇게 다짐했죠. 한 달이 지나서 드디어 독일에 도착했어요. 함부르크 항이었습니다. 새벽녘이었는데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부두에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배 위에서 한 달을 있었더니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참 크더라고요. 우리보다 한 뼘은 더 컸어요.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사람들이었죠. 처음 보는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긴장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구텐탁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건물들이 다 돌로 지어져 있고 길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차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 옷도 다 깨끗하고 우리나라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방은 4명이 같이 쓰는 방이었죠. 침대도 처음 봤습니다. 2층 침대였거든요. 신기해서 올라가 봤어요. 이불이 참 폭신하더라고요. 누워보니까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룸메이트들도 저처럼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죠. 잘 부탁합니다. 저도요.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여기가 독일이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며칠 후면 광산에 가는구나. 무서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죠.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미지 파독 광부들의 기숙사 풍경.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헬멧 쓰는 법, 안전등 사용하는 법, 비상시 대피하는 법, 하나하나 다 배웠습니다. 통역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독일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먼저 오셨대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였죠. 그분 말씀이 광산은 위험한 곳이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항상 조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사고 나면 큰일이라고, 목숨 잃을 수도 있다고.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알아야 했죠. 교육을 받으면서도 고향 생각이 자꾸 났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고, 동생들이 보고 싶고, 우리 동네 앞산이 보고 싶었죠. 그런데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었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광산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루르 지방에 있는 탄광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길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탄광으로 가는 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다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돈 벌어서 어머니 한복해드리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우리 집 기와집으로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탄광 입구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까만 구멍이 땅속으로 이어지고 그 위에 큰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쿵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땅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일을 하는구나. 땅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왔으니까. 해야 하니까. 저는 헬멧을 쓰고 안전등을 켜고 동료들과 함께 그 까만 구멍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는 각오를 다졌죠. 여러분, 탄광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 케이지를 타고 땅속으로 내려갔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100m, 200m, 300m, 400m까지 내려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케이지가 덜컹거리면서 내려가는데 옆 사람이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 거였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구나. 정말 땅속 깊은 곳이구나. 땅속 400m. 거기가 우리 작업장이었어요. 케이지에서 내려서 터널을 걸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죠. 머리 위로 바위가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요. 공기도 탁하고 습기도 많고 더웠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옷이 금방 젖더라고요.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첫날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곡괭이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이걸로 석탄을 캐야 한다고 했죠.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옆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했습니다. 곡괭이를 휘두르는데 팔이 저리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쯤 하니까 손에서 피가 났어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죠. 계속해야 했어요. 주위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저만 쉴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 조장님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큰 목소리로 자꾸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슈넬러 슈넬러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요. 저 사람도 우리를 걱정하는구나. 안전하게 일하라는 거구나. 위험한 곳은 피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을 싸왔고 독일 사람들은 빵을 먹었죠. 처음엔 서로 멀찍이 앉았어요. 어색했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따로따로 앉았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김치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 맛이 얼마나 그리운지 김치 한 입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먹고 있는데 독일 사람 하나가 다가오더라고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손짓 발짓으로 한번 먹어봐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김치를 한 조각 줬죠. 그 사람이 입에 넣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하이스 하이스 그러면서 부채질을 하더라고요. 너무 매웠나 봐요. 다들 웃었습니다. 우리도 웃고 독일 사람들도 웃고 그 일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웃으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빵을 나눠줬어요. 우리도 김밥을 나눠줬고 서로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케이지를 타고 올라왔어요. 땅 위로 나올 때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햇빛을 보면 아 오늘도 무사히 끝났구나. 그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탄가루가 온몸에 묻어 있었거든요. 씻어도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귀 속에도 코 속에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한참을 씻고 나면 그제야 깨끗해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러면 편지를 썼어요. 거의 매일 썼죠? 어머니께 쓰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독일은 춥지만 괜찮습니다. 일은 좀 힘들지만 할만합니다. 돈 모아서 곧 보낼게요. 동생들 잘 챙겨주세요. 건강하세요. 그런 내용이었죠. 편지를 쓰다 보면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편지에 묻으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가끔은 동생들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영철아 공부 열심히 해. 형이 돌아가면 대학 보내줄게. 영희야 오빠 말 잘 듣고 있지? 착한 우리 동생. 그렇게 쓰면서 동생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 왔습니다. 처음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돈을 세어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세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만큼 벌었구나. 이걸 고향에 보내면 우리 식구들이 굶지 않겠구나. 새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뻤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보냈어요. 은행에 가서 송금을 했죠. 송금 확인증을 받아서 편지와 함께 붙였습니다. 어머니 돈 보냅니다. 잘 받으세요. 필요한 거 사 쓰시고 동생들 학비도 내고 그렇게 쓰면서 뿌듯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어머니한테 답장이 왔어요. 편지를 받아서 뜯어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글씨였거든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아들아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밥 먹고 산다.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해라. 그 짧은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룸메이트들도 울더라고요. 다들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았거든요. 고향 소식이 담긴 편지,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편지, 잘 있으라는 편지. 그날 밤 우리 방은 조용히 우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독일의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더라고요. 빨갛게도 물들고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우리나라 단풍과는 좀 달랐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고향 생각이 더 났죠. 우리 동네도 지금쯤 추수하겠구나. 어머니는 들판에 나가셨겠지? 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밤 줍고 있겠구나.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탄광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하더라고요.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단단해지고 팔에 힘도 생기고 체력도 좋아졌죠. 곡괭이질도 능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엉뚱한 데를 찍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찍을 수 있었어요. 조장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굿굿트.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독일어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말은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햄머 망치, 보링 드릴, 슈투첸 지주, 슈펠삽 그런 단어들이었죠. 독일 사람들과도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말이 서툴러도 웃으면서 하니까 통하더라고요. 한 독일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한스였어요. 27살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죠. 그 친구가 독일어를 가르쳐줬어요. 이건 뭐라고 해? 저건 뭐라고 해? 그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저도 한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스가 따라하는 게 웃겼어요. 발음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죠. 휴일에는 동료들과 함께 마을에 나가곤 했습니다. 교회를 구경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죠. 커피 맛이 참 썼어요. 설탕을 한 스푼, 두 스푼 넣어도 여전히 쓰더라고요. 그래도 마셨습니다. 독일 사람들처럼 마시고 싶었거든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거리에 불이 들어오고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반짝이는 불빛들, 따뜻한 와인 냄새, 캐롤 음악 소리,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걷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다니고, 저는 거기서 작은 인형을 샀습니다. 동생 영해 주려고요. 예쁜 금발 인형이었죠.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영희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돈을 아껴서 샀어요. 비싼 건 못 사고, 작은 걸로 샀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인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영희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 많이 자랐겠지? 이제 10살쯤 됐을 텐데.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어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싶었죠. 눈을 감으면 영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까르르 웃으면서 오빠 오빠 하던 모습? 그게 그리웠어요. 동생 영철이도 보고 싶었어요. 개구쟁이였는데 지금은 어떨까? 저 대신 집안일 거들고 있겠지? 어머니 심부름 열심히 하고 밭일도 도와드리고 착한 아들 노릇하고 있겠죠? 어머니는요? 많이 늙으셨을까?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을까? 등이 더 굽으셨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독일 겨울은 정말 춥더라고요.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눈보다 더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출근길에 눈을 밟으면서 걸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눈이 왔을까? 어머니는 추우시진 않을까? 땔감은 충분할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탄광 안은 추운 날씨와 상관없이 여전히 덥고 습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땅 위로 올라오면 찬바람이 확 불어왔죠. 그 온도 차이가 심했어요. 몸이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았어요. 기침 소리가 기숙사에 가득했습니다. 콜록콜록, 밤새도록 기침하는 소리. 잠을 자기 힘들었죠.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몸이 아팠죠. 목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도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보낼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약을 먹고 일하러 갔습니다. 동료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고향 가고 싶지 않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죠? 미칠 것 같이 가고 싶죠? 그런데 아직은 안 돼요. 더 벌어야 해요. 더 모아야 해요. 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마찬가지래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죠. 밤에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3년 계약이니까 3년만 참으면 되는 거지. 3년이면 영희도 중학생 되고 영철이도 고등학생 될 거야. 우리 집도 기와집으로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희망의 그림이었죠. 일요일 아침이면 성당에 갔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한국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그 신부님 말씀을 들으러 갔죠. 고향 말로 하는 미사였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한국말을 듣는 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신부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말이라서 그게 좋았던 거예요. 미사가 끝나면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부님이 물어보셨죠. 고향이 그립지 않냐고.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립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참아야죠. 조금만 더 참으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신부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다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도 가더라고요. 처음엔 하루가 1년 같았는데 이제는 한 달이 일주일처럼 지나갔어요.
익숙해진 거죠. 탄광 일도, 독일 생활도 다 익숙해졌습니다. 통장에 돈도 꽤 모였습니다. 집으로도 계속 송금했고요. 어머니 편지에 우리 집 기와집으로 고쳤다고 그런 소식이 왔어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 지은 우리 집 사진. 반듯한 기와집이더라고요. 마당도 넓어지고 대문도 새로 달았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잘했구나.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거구나. 영철이는 고등학교 들어갔고 영희는 공부를 잘한대요. 선생님이 칭찬한대요. 그 소식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가족들이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뿌듯했죠. 이제 계약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3년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 연장할 거냐고. 어떤 사람들은 연장한대요. 돈을 더 벌겠대요. 집도 사고 싶고 가게도 차리고 싶고 그래서 더 있겠대요. 저는 고민했어요. 돈을 더 벌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3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어요. 고향 꿈, 어머니 꿈, 동생들 꿈, 우리 집 꿈. 일어나면 눈물이 흥건했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계약 연장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갑니다. 곧 만날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3월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썼죠. 편지를 붙이고 나서 매일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세웠습니다. 100일 남았다. 50일 남았다. 한 달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하루하루 세면서 귀국 날짜를 기다렸어요. 마지막 날, 탄광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케이지를 타고 땅 위로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다신 여기 안 올 거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3년간 고생했구나. 잘 견뎠어. 독일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행운을 빈다고 했죠. 한스도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친구야 잘 가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덕분에 견뎠다고. 말이 서툴렀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조장님도 오셨습니다. 처음엔 무섭기만 했던 그분이 이제는 정든 사람이 됐더라고요. 큰 손으로 제 어깨를 잡고 뭐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구테라이제 좋은 여행 되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조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죠. 기숙사에서 짐을 쌌어요. 3년 동안 모은 것들,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영해줄 인형. 다 가방에 담았습니다. 룸메이트들이 배웅해줬어요. 다들 언젠가 만나자고. 고향에서 다시 보자고. 그렇게 말했죠. 잘 살아요. 여러분도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함부르크로 갔습니다. 3년 전에 내렸던 그 항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다시 올 일은 아마 없겠지. 독일아 안녕. 고마웠어.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 고마워. 그렇게 속으로 인사했어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구나. 드디어 집으로 가는구나. 3년 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죠. 배 안에는 저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올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 때는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짐도 달랐어요. 올 때는 가방 하나씩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트렁크가 두세 개씩. 다들 선물을 잔뜩 샀거든요. 가족들 줄 선물, 친척들 줄 선물, 이웃들 줄 선물. 가방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한 달간의 항해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배멀미도 안 했습니다.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매일 갑판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죠. 고향으로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설레서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났죠. 어머니 얼굴, 동생들 모습, 우리 집 모습. 3년 사이에 많이 변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향 가면 뭐 할 거냐고. 저는 말했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볼까 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저도 장가 가야죠. 다들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게를 차리거나 농사를 크게 짓거나 식당을 하거나 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계획이었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트럭을 살 거야. 운수업을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은 옷가게를 하겠대요. 양복점을 차려서 사람들한테 멋진 옷을 입히고 싶대요. 모두가 꿈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드디어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육지가 보이는 순간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기다 저기, 저기 우리나라다. 땅이다 우리 땅이다.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향이다. 우리나라다. 돌아왔다. 목이 터져라 외쳤죠.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고 그랬어요. 배가 천천히 부두에 접안했어요. 부두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태극기도 흔들고 플래카드도 들고 환영한다고 외치고 저도 난간에 매달려서 사람들을 찾아봤죠. 어머니 계실까? 동생들도 왔을까? 그런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울컥했어요. 우리나라 땅이구나. 고향 땅이구나. 이 땅을 3년 만에 밟는구나.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리웠으니까요. 옆에서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들 땅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짐을 찾아서 출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와르르 달려왔어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다 뒤섞여서 들렸죠. 저도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안 보였어요. 키가 작아서 그런가, 사람들에 가려서 그런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형?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영철이구나. 뒤돌아보니까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3년 전 소년이었던 영철이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됐어요. 키도 컸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영철아. 그렇게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철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와락 안았어요. 형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형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다 됐네. 키도 나보다 크네. 그렇게 말하면서 영철이 등을 두드렸죠. 영희도 왔어요. 이젠 중학생이 됐더라고요.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오빠.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린애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영희야 와봐. 제가 손을 벌리니까 영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겼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빨리 오라고. 다 큰 숙녀 다 됐네. 우리 영희. 그렇게 말하면서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리고 가방에서 그 인형을 꺼냈습니다. 독일에서 사온 금발 인형. 이거 너 주려고 샀어. 받아봐. 3년 동안 간직했어. 영희가 인형을 받아들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요 오빠. 소중히 간직할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저도 울었습니다. 동생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영철이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신데요. 몸이 안 좋으셔서 멀리까지 못 오신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냐고,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죠. 아니요, 괜찮으세요. 그냥 좀 힘드신 것뿐이래요. 영철이가 대답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나라 산, 우리나라 들판, 우리나라 하늘, 다 그대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니, 좀 변했나? 길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았고, 집들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몇 시간을 달려서 우리 동네에 도착했어요. 마을 어귀에서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계셨어요. 어머, 왔구만. 3년 만이제. 고생 많았제. 잘 왔다, 잘 왔어.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죠. 인사를 하면서 우리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을 돌아서니까 우리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초가집이 아니라 반듯한 기와집이었어요. 마당도 넓어지고 대문도 새로 달고 담장도 새로 쌓고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였어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지시고 등이 더 굽으시고 주름도 깊어지셨죠. 그래도 웃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어요. 그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지팡이를 쓰셨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만지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왔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어머니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손등에 입을 맞췄죠.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다 왔다. 이제 괜찮다. 다 끝났다. 집에 들어갔어요. 방이 따뜻하더라고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놨는지 구들이 뜨끈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 그리운 냄새였죠.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였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계란말이도 있었어요. 3년 만에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었죠. 그 맛이 어찌나 그리웠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맛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면서 밥을 먹었죠. 가족들도 다 같이 울었어요. 다 같이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영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우리 잘 살게 됐어요. 집도 새로 지었고 우리 배불리 먹고 살아요. 영희도 말했어요. 오빠 덕분에 학교 다녀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했구나. 내가 독일 간 게 잘한 거구나. 그날 밤 제 방에 누웠어요. 우리 집 방이었습니다. 우리 집 이불이었고 우리 집 냄새가 났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집이구나. 정말 집에 왔구나. 꿈이 아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구멍가게였죠. 동네 사람들한테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담배도 팔고 생필품도 팔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줬어요. 독일 갔다 온 청년이 한다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독일에서 배운 거죠.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 문 닫고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영철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학비를 댔죠. 공부 열심히 해라. 형이 뒷바라지 할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말했더니
영철이가 고맙다고, 꼭 성공해서 은혜 갚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는 무슨, 형제끼리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희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 가야 한다고 그러셨대요. 당연히 보내야죠. 우리 영희 공부 잘하는데 여자도 배워야 해. 시대가 바뀌었어. 그렇게 해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어머니 모시고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결혼도 했어요. 우리 동네 처자랑 맺어졌죠.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고 성품도 곧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가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아들 장가 가는구나. 이제 다 됐구나. 손주 보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결혼식 날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축하해주고 덕담해주고 함께 기뻐해주셨죠. 그때 독일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왔었어요. 멀리서 찾아와 줬습니다. 반가웠죠.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탄광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추웠던 독일 겨울 이야기, 고향이 그리웠던 이야기, 김치 매워하던 독일 친구 이야기. 다 지난 일이 됐지만 그때 그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가게가 커졌습니다. 처음엔 구멍가게였는데 이제는 제법 큰 슈퍼마켓이 됐어요. 직원도 두고 장사도 잘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죠. 영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회사 다니면서 잘 살았습니다. 영희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착하고 예쁜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했죠. 다 잘 됐습니다. 우리 식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손주들이 생겼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손주들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이리 와봐라. 할미가 사탕 줄게. 과자도 줄게. 그렇게 손주들 예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온 그 금발 인형을 영희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제 딸한테 줬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사온 거야. 소중한 거야. 잘 간직해라. 제 딸이 신기한 듯 인형을 만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요. 내 할아버지가 아주 먼 나라에서 사온 거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독일 간 게 잘한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살게 됐으니까요. 물론 후회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곁에 못 있었던 것,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때 어머니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동생들도 힘들었을 텐데, 제가 없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효자라고, 내 덕분에 잘 살게 됐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80이 넘어서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임종 때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잘 살았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죠.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상실감이 컸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그거였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었죠. 그래도 건강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가게는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제법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장사 수완도 있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야기해줍니다. 독일 갔던 이야기를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독일에 갔었단다. 거기서 광부 일을 했지. 아주 힘들었어.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캤단다. 그런데 참았어. 가족을 위해서, 너희들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단다. 손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멋있어요. 정말요? 그렇게 말해주면 뿌듯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가끔 옛날 사진을 봅니다. 독일에서 찍은 사진들, 탄광 앞에서 찍은 사진,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젊은 제 모습이 있어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참 젊었구나. 그때는 참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파독 광부였습니다. 60년 전, 이 나라가 가난했을 때 독일로 건너가서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캤어요. 힘들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의 땀이 조금은 보탬이 됐을 거예요.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